정말 빵 터졌어요.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. 월세 하나도 안 나오면 이게 뭐하러 팔어 그런 것처럼. 이거는 정부 단속에 걸려서 좀 어려움을 겪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나중에 분명히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대답하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의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. 오늘도 툭 터놓고 물어보겠습니다. 최근에 정부에서 계속된 부동산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. 이 중에서 저희가 꼭 알아둬야 될 것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?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전문가 김학렬 소장님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박시영님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하반기에요. 그 각종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책 이것이 이제 드디어 현실화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이제 정책이 작년에 나왔고 이제 3월 30일 이후로 이제 그 양도세도 중과가 됐고요. 이제 보유세 안도 개편안이 네네. 나왔고 저희가 다 다뤘잖아요. 그렇죠.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가시화가 될 건데 궁금한 것들이 그럼 도대체 갭 투자해 놓은 것들, 그 전세 투자해 놓은 것들 이거 어떻게 될 거냐 걱정들이 많거든요. 요즘은 갭 투자한 말 안 써요. 소액 레버리지 투자. 아, 소액 레버리지 투자. 전세 끼고 투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그죠. 좋을 것 갭 같아요. 투자하면은 좀 부정적인 타깃을 의미가 있어서 받죠. 맞아요. 네네. 뭐 전세 깡패니 뭐 이런 좀 부정적인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보다는 조금 이제 정상적인 용어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전세 레버리지 투자. 그렇군요. 네. 원래 예전부터 한 10년 전에도 있었던 투자 방법이긴 했었거든요. 10년 전이 아니라 이 1970년도부터 있었어요. 그러니까 네. 반포주공 1단지를 그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하신 분들이 지금도 많으셨던 것들이거든요. 그 당시에 분양가가 한 채당 네. 한 채당 700만 원에서 한 1,500만 원 했었고요. 1,500만 원짜리를 1,000만 원 전세를 주고 사신 거예요. 그러니까 갭이 500 들어간 거죠. 500만 원. 예, 그게 지금 30억이 됐습니다. 전세 레버리지 투자. 아, 그렇구나. 네, 그게 지금 30억이 됐으니까. 그 그렇습니다. 얼마 전에 발표되었던 이제 그 확정돼 4만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잖아요. 그 네네. 양쪽이 다 부과가 됐잖아요. 예, 그 보유세 개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. 그것들이 그 향후 갭 투자, 아니, 전세 레버리지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떠한 영향이 있어서 이것들이 네. 시장이 어떻게 지금 돌아갈지를 좀 말씀해 예. 주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 다 주택자들이 주택을 좀 팔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사만이 어떤 것들이냐면은,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래된 가격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시 가격이라는 것들이 있어요. 기준지 시가라고 하는데 아마 산 가격에 비해서 한 60%, 70%그 정도의 아마 공시지가가 이제 형성이 돼 있을 거고요.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거예요. 현실에 가깝게. 그래서 이제 내년 후년까지는 거의 95% 수준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한 안이기 때문에 네. 그걸 올리게 되면 세율, 그러니까 세율을 곱하기 할 대상 금액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. 세금이 올라가는 거죠. 그게 하나가 안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인세, 그러니까 보유세율을 올리는 거죠. 예전에는 뭐 1%만 냈는데 지금은 네. 2%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거든요. 아, 그럼 더블 준 거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공시가율도 올리고 그다음에 세율 자체도 올리고 그러니까 한 이제 번 맞고 두 번 맞고.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게 만든 것들이죠.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좀 보유하기가 조금은 어렵겠죠. 이전보다는. 아, 그 말씀을 딱 하니까요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다주택자다. 전 네. 다주택자니까. 네.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했었던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상황이면 이제 보유세가 되게 무거워지는 거예요. 네. 재산세, 네. 그다음 종합부동산세, 그다음 이제 올 연말에 할 임대과세까지. 그렇죠. 그죠, 이게 종합적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제가 어떠한 집을 팔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. 그렇죠. 저는 3월 31일 전에 많이 매도를 했는데요. 네. 이제 정부에서 좀 주택을 줄이라고 하는 시그널인 것 같아서 근데 아직까지도 마음의 결정을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 하반기는 좀 이게 마음의 중압감이 오는 네. 그런 타이밍일 거예요. 그러면 그 중에서 이분들이 어디에 있는 주택들을 더 먼저 내놓을지 여기 이제 시장의 향보가 좀 걸릴 것 같아요. 일단은 이제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만약에 네. 그걸 이제 팔까 말까 고민하셨다가 타이밍 놓치신 분들은 굳이 뭐 일부러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아까워서 안 팔으셨을 것 같아요. 아까워서. 이미 시세 차익이 많이 나신 단지들 같은 경우는 네.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럴 거면 차라리 준공공 임대주택을 등록해라, 사업을 등록해라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. 8년만 보유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 8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제외 면제가 되거든요. 네, 네. 물론 이제 금액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 따져보셔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대부분 면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장기간 투자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. 파셔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. 제가 샀는데 하나도 안 올랐어. 그럼 어차피 양도소득세 거의 안 낼 거 아니에요? 네. 팔아도 되는 거죠.
그런 것들은 파셔도 되는 것들이죠. 제 오피스텔은 팔아야겠네요. 월세가 잘 나오는데. 월세 하나도 안 나오면 올랐어요. 뭐하러 팔어 그럼 월세 받으면 되죠. 안 올랐어요. 안 올랐어요. 예, 그래서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것들 올라갈 것들은 네. 준공공 임대로 등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나중에도 안 오를 것 같거나 지금 안 오른 상품들은 그렇게 매도하셔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, 그럼 정책에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네요. 그 투기 수요는 억제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많이 그 거주 요건이 아니라 투자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은 임대니까 임대 사업자를 묻거나 아니면 이제 과중한 그 세금의 영향을 받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당장 네. 샀는데 안 올랐어. 근데 한 3, 4년만 지나면 오를 게 확실히 보여. 그런 것들은 중공공 임대를 등록하셔야죠. 아까워서 못 팔 것 같아요. 예, 팔지 마세요.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핫했던 지역은 네. 조금 더 그 보유 물건들을 투자자라가 할지라도 그 매도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네. 시장에 물건이 안 나올 것 같아요. 매물 잠김이 있을 것 같고 빙고입니다. 반대로 좀 오르지 않아가지고 실사액을 많이 못 봤다. 근데 이것들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나한테 보유세만 너무 이렇게 무거운 중압감이 온다. 네. 그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던진다 그러거든요. 그렇죠. 다 매도를 할 것 같아요. 네네. 아, 그러니까 그럼 이제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지겠네요. 결국 양극화가 되고 있고요.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부동산 규제를 하면 다 시장이 원만해지는 게 아닌 것들이거든요. 양극화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좋은 것들한테는 더 기회를 주는 것들이고 나쁜 것들은 더 도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들은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도 조금은 좀 더 고려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다. 근데 그런 조금 조언을 시장에 드리고 싶습니다. 우려가 되는 부분이요. 지금 갭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전세가, 레버리지 투자. 근데 이게 네. 그 많이 오른 지역보다 서울에서 많이 성행했다기보다는 수도권 일부 지역이라든가 좀 약한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. 그렇죠. 내 돈이 조금 들어갔으니까. 네네. 근데 이쪽 같은 지역들은 아까 말한 많이 안 오른 지역이잖아요. 네. 조금 오르고 말았으니까. 네. 그 이쪽 지역은 대부분들 투자자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네. 물건이 다시 매도 물건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또 주변에 공급도 많고 이러면 좀 기투자해 놓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좀 그래서 있겠네요. 저는 그죠? 그 무분별한 전세 레버리지는 하지 말라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거든요. 가격만 보고 사시게 되면 그게 늘 문제가 돼요. 그러니까 결국은 입지 가치를 봐야 되고 지금 가치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분명히 밝혀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만 싸다고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적다고 산다는 것들은 투기예요. 저는 그건 제가 봐도 단속하는 게 맞고요. 그거는 정부 단속에 걸려서 좀 어려움을 겪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자, 무거운 주제를 좀 나눠봤고요. 네. 지금 현재는 갭 투자에 대한 그 위험 시그널을 저희가 이제 몇 달 전 방송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제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. 네. 그 또 나온 새로운 정책이 그럼 주택이 부족해서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마련을 못한다.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도 높였고요. 또 하나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을 하라고 이름도 예뻐요. 신혼부부 희망타운 네. 이란 것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. 맞습니다. 이것들이 근데 그 제가 신혼부부가 아니니까 네. 신혼부부면은 너무 좋겠는데 신혼부부 아니니까 이제 이것들이 만약 집값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왜냐면 되게 싼 가격에요. 시세보다 엄청 싼 가격으로 굉장히 괜찮은 입지를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. 그렇죠. 이게 얼마나 정도의 규모인지 네. 정말 좋은 입지에 분양을 해주는지 네.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해요. 애초에 한 7만 원 정도 계획을 했다가 네. 이번 정부에서 좀 느려가지고 수도권은 10만 원, 지방은 7만 원에서 총 17만 원 정도를 공급을 한다라고 해요. 17만 원. 굉장히 큰 굉장히 규모고요. 크죠. 과천이고 그리고 이제 6만이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소형 주택들을 희망하는 신혼 부부들 층한테는 네. 너무 희소식이고 굉장히 기대할 만한 사항인데 과연 이 신혼 부부 희망 타운의 입지가 사람들이 모두 희망하는 입지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그 땅이요. 있습니다. 네. 그 서울시 내부는 마찬가지고 서울시 외곽에도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지 않은 이상은 근데 그린벨트가 이렇게 함부로 막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입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기존 주택보다 60%는 이제 70% 가격에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원가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들은 토지비입니다. 토지 보상 토지 비용. 땅값이 싸야 되니까 땅값을 싼 지역들을 찾다 보니까 입지가 나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신혼부부들은요 교통 출퇴근이 엄청 중요한데요.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들이 비싸잖아요. 그러니까 네, 땅값이. 네. 거기다 못 짓는 거죠. 결국은 조금 교통 불필요성을 감수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. 다행히 이미 택지개발지구들을 개발한 데 부분들이 있어요. 근데 기존의 임대주택들을 신혼부부 희망타운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거예요. 그런 입지들은 좋은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과천, 위례, 네, 네. 이런 하남, 과미 이런 데는 입지가 괜찮잖아요. 그런데 공급하는 것들은 굉장히 희망하고 아마 실수도 많을 텐데 문제는 세대수가 너무 적어요.
그런 데들은. 그 제가요 생색내기죠. 농담으로 이런 얘기야. 희망 그 신혼부부 희망타운 이꼴 신혼부부 희망 고문타운. 왜냐면 그래서,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좋지만 그것만 목 빼고 기다리고 있다가 맞아요. 내가 당첨이 안 될 확률이 높잖아요. 이게 지금 경쟁률 청약제도하고 비슷한데 어마어마하게 높을 겁니다. 경쟁이 어마어마한데 음. 그래도 그게 내가 될 것 같고 내가 신혼부부니까 대상자인 줄 알고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린단 말이에요. 그 기다리는 어느 그 희망 고문이 정도냐면요.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로또 아파트가 100%잖아요. 그쵸. 지금 이 로또 아파트보다 더 로또 아파트거든요. 그러면 아마 줄을 설 거란 말이죠.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당첨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고문인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초혼만 되는 게 아니라 재혼도 가능해요. 그래서 일부러 이혼을 했다가 다시 결혼하자라고 하는 그런 커플들도 있어요. 꽤 많아요. 나올 것 같아요. 상이 많죠. 그게 왜냐하면은, 청약에서는요, 접붙이기라는 요구가 있어요. 접붙이가 뭐야? 청약이 가점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네네. 이렇게 세대당 한 명당 5점이니까 원래 네. 통장하고 그래서 네. 세대를 이렇게 그 나쁜 건데 연결을 한다는 거 제가 정말 빵 터졌어요. 그래서 아무튼 그만큼 이게 시세 차익이 엄청 날 것들이 예상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겠다. 로또에 진짜 네. 이건 단독 1등감이에요. 기존 로또 아파트는 여러 명의 공동 당첨인데 이거는 단독 1등 되는 걸 다름없거든요. 이거를 그렇습니다. 보시는 그 정책자께서는 그런 그 부작용을 좀 고려하셔갖고 정말 신혼부부 실수요자들이 당첨을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 장치들을 좀 털자히 해야 될 그리고 것 또 같아요. 하나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우려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네. 게 있는데요. 이건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 다 양쪽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. 입지가 나쁜 데는요, 만들지 마시고요. 입지가 나쁜 데는 분양받지 마세요.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. 나중에 분명히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. 지금 입지가 나쁜 데들은 기존의 미분양도 많거든요. 그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 화배오르게 되면 양쪽이 다 망하는 거예요. 그것도 갭투자랑 똑같은 겁니다. 정부도 땅값이 싸다고 무조건 공급하는 것들이 안 되고요. 기반 시설을 만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지면 안 되는 것들이고요. 그 수요자들도 기반 시설이 좋지 않으면은 분양받으면 안 돼요. 이거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게요. 지금도 서울 청약 시장이 굉장히 핫하고 서울 수도권의 일부 지역이 청약이 굉장히 핫했는데요. 여기는 네. 주택들이 부족하고 그렇죠. 이제 아파트가 또 내 집 마련의 꿈도 있지만 많이 올랐잖아요. 이런 네. 가격적인 희망, 메리트가 있으니까. 근데 반면에 아직도 좀 미분양이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에요. 그렇죠. 남아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게 완전히 지금 시장이 따로 노는데 우리 동네는 막 집값이 올랐다고 활활 타고 막 이러는데 이거 우리 동네도 딴 얘기고 막 지금 이게 굉장히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울 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이제 좀 니즈들이 많잖아요. 집값 많이 올렸다, 집을 더 많이 공급해달라 이런 니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동시에 다 충족시키려다 보니까 엉뚱한 데다가 그냥 숫자만 채우는 식으로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.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돈을 쓰더라도 제대로 되게 좀 쓰면 좋겠습니다. 예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. 그리고 이 희망타운을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입지는 뭐 경쟁이 높다 하더라도 네. 뺑뺑이니까 꼭 신청을 해보시고요. 근데 입지가 나쁜 데들은 차라리 조금 더 주시고 좋은 데 가세요. 예,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네요. 네.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꼭 희망타운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기도를 하고요. 네. 그 한 가지 더 지금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. 지금 기존 주택들을 세대 구분을 할 수 있도록 김영미 장관님이 발표하신 정책이 하나 있었어요. 그렇죠. 집을 쪼개서 두 세대가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. 네. 이게 굉장히 지금 저는 요즘 용어로 신박한 것 같았어요. 저는 학군 전문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걸 학군에 대입을 하면 진짜 그 낡은 학군 지역에는 중대형이 많아서 이거를 딱 접목하면 너무 기발한 그런 노후주택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1인 주택이 많이 필요한 지역에는 이런 세대 분리 구분형 이런 주택들이 수요가 좀 먹힐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. 왜냐하면은 네. 적어도 가족이 2명 내지 3명 정도 되는 그런 세대 구성에서는 방 2개 내지 3개가 필요한데 이거는 그렇게 안 돼요. 그러니까 방 하나에다가 부엌 하나에다가 화장실 하나 더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게 먹히는 것들은 원룸 형태, 오피스텔이 먹히는 입지에서는 먹힐 수 있는데 모든 지역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. 아까 월천 대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학생 수요 많은 데들 혹은 이제 1인 직장인들 많은 지역들은 그게 먹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이것도 결국은 원룸이나 다세대 빌라의 그냥 무리한 공급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게 그냥 일반적인 주택에 리모델링 하는 거하고 달리 그 관련 기준법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화장실도 두 개가 붙어 있는 평형은 할 수가 없어요. 제가 네. 그 학군 지역 일대에 있는 대형 아파트들을 평형을 네이버에서 뽑아가지고 다 자로 그 규준에 맞는지 한번 봐봤어요. 이게 괜찮을 것 같아서. 근데
그 일반적인 가정형 인테리어와 달리 뭐 소방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보충해야 되는 것도 있고, 그다음에 그걸 하려면 주민 한 동 전체의 그 세대 동의율을 절반 이상 받아야 된대요. 예전에 3분의 2였는데 지금은 이제 네. 2분의 1로 축소를 시켜놓긴 했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의 1도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왜냐면 하고요. 발표된 지는 꽤 됐는데 작년에 나왔잖아요. 이게 예, 내용이. 뭐 1월 달에 한번 나왔었고요. 아직은 이게 됐다, 뭐 이걸 했다라는 뉴스들이 아주 간간히만 들리거든요. 그래서 네. 소문은 아직 많이 안 난 것 같아요. 가장 성공적으로, 그러니까 이건 원래 분양할 때부터 세대 부분부령 했던 것들이 흑석동에 가면 중앙대 앞에 몇 개 아파트들이 그렇게 해놨어요. 네. 인기 많아요. 인기 많고 괜찮은데, 네. 강남에다가 그렇게 하면 인기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그라시움 고덕 네. 2단지도 청약을 넣었다 떨어졌었는데요. 네. 거기도 그 세대 분리형 평형이 하나 있었어요. 아, 인기 없는 평형이 넣었어야 되는데 똑 떨어졌죠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세대 구분형 세대 같은 경우도 입지에 따라서 누가 들어올 것인가에 따라서 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. 그런 1인 말씀이시죠. 가구가 좀 많은데. 수요가 있는 곳에서 먹히겠구나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오늘도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저희가 집값에 대한 그 현황을 조금 그 인구 흐름, 1인 가구 얘기도 하고 했는데 서울은 지금 이런 수요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인구 흐름에 대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데이터에 보면은 인구 네. 흐름 메뉴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인구수 세대수가 나오는데요. 이 두 개를 다 볼게요. 서울이요. 근데 인구수가 이렇게 그러네요. 일단은 인구수만 보면요. 줄고 지난 있어요. 3년 동안에 네. 26만 4,437명이 줄었어요. 다 어디로 갔니? 네, 경기도 인천으로 갔겠죠. 그리고 세종시로도 일부 갔을 거고, 예, 아마 대부분 다 경기도로 갔을 겁니다. 작년 기사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. 탈서울. 예, 근데 이제 왜 탈서울이 될 것 같으세요? 집값은 너무 원이 올랐고요. 네. 그 다음에 새 아파트가 있어서 저 낡은 주택에서 살 수 없고 그냥 전세금을 빼면 경기도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좀 이런 이유에도 가지 않았을까. 예, 그런 이유도 가긴 할 텐데, 그러면 네. 간 그 아파트는 공실이 되나요? 주택 멸실? 누군가 채울 거 아니에요? 재건축, 예. 재개발의 멸실 때문에 이 수요가 결국은 있었을까요? 이거는 이제 그 인구가 준 것들은요, 네.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준 거예요. 아, 옛날에는 한 집에 5명씩 살았잖아요. 네. 지금은 2명, 이제 3명 산단 말이에요. 집수는 똑같아도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. 계속 줄 겁니다. 결혼해서 뭐 아마. 분가를 했다든가 이제 예. 그런데 엄마 집 옆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. 경기도로 갔다든가. 서울은 집수를 더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. 계속 줄 겁니다, 앞으로. 한 990만까지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. 아, 근데 보세요. 네. 인구수가 아니라 재밌어요. 예, 세대수로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이 보시면은 이제 세대수로 볼 수 있거든요. 맞아요. 인구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주택은요 네. 인구보다는 이 세대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. 보세요. 가구에 살아야 되는. 짜잔입니다. 어머, 늘었죠. 예, 인구수 그 예, 세대수 플러스 늘었어요. 39,045세대입니다. 왜 그럴까요? 아, 그러니까 서울도 주택이 공급이 되고 있긴 했지만 네. 세대수 공급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만큼 따라오지는 못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1인 가구, 2인 가구가 더 증가했다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. 그럼 결국은 아까 세대 구분형 주택 같은 경우는요. 네네. 아마 1인 세대가 많이 공급되는 증가하는 지역들에는 먹힐 것 같고요.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안 먹힐 것 같다. 그렇게 또 정리해 볼 수 있죠. 역시 통계 전문가시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를 숫자로 확대해 나오네요. 보시면은 네. 아마 이제 세대수가 늘어난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. 이런 지역들은 아마 소형이 좀 잘 먹힐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네. 주거적이 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줄었잖아요. 여기는 네네네. 아마 그 멸실도 있지만은 주택 평형대 그 전에는 조그만 평형대 살다가 이제 넓은 평형대를 쓰기 때문에 아마 세대수가 준 것 같고요. 나머지 지역들은 아마 그런 이제 1인 가구, 2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이다 이렇게 네네네.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죠. 그래서 이런 세대수 증가, 인구수 네. 증가 가지고도 이 지역에 어떤 수요, 어떤 평형대들이 인기가 많을 것인가도 알 수 있습니다. 아, 구체적으로 알 수 있군요. 네. 재밌다. 네. 직방에서 그런 것들도 알 수 있네요. 네. 직방픽 데이터 랩은요, 이게 정확한 수치를 저희가 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한 것 같아요. 네. 오늘 그 정책이 갭 투자에 미치는 영향, 그 다음에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희망타운일 것이냐, 고문타운이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. 마지막으로 세대 분리형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그 부동산에 있어서는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세대수가 더 중요했다. 그리고 이제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어딘지를 살펴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